질문을 다 하도록 하고, 우선 조홍종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차천호 차장님, 해외사업개발처 차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외부 민간기업에서 바라보는 미래배전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업 모델 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측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런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이 배전망에 이제 물리려고 하시는 그런 시스템 설계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제어를 위해서 시스템 설계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은 이제 DSO를 담당하시는 이제 한전 쪽에서 주로 하시겠지만, 그런 시스템의 솔루션을 공급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사업자로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VPP가 되던 뭐 배터리가 되던, 그 다음에 다른 유연한 자원들을 운영하기엔 DR이나 플러스 DR 사업자 같은 분들도 다양한 자원을 깔아놓고 이제 시점적 가격 차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배전 사업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에서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 외국으로 떠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해외 나가서는 유니콘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이 IT 기술을 이용하고 AR을 이용한 전반적인 이제 이런 고도화된 기술의 배전망에 대한 운영 기술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저는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델이 가능해지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지면 결국 외국에 이런 모델을 저희가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수출형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미 재생의 에너지가 늘어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앞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뭐 배전망 전선 업체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소재가 부족하고 부품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시스템 오퍼레이터들, 시스템 설계자들, 그런 거를 시스템을 운영해주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수출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원동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출력 제어 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출력 제어 시 발전 미생산분, 즉 출력 제어 부분에 대해서 분산전원 사업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예. 그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출력 제어가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한전에서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형 발전기도 준비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고, 재생에너지나 소형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은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차선의 방법을 잘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출력 제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정성인 것 같아요. 나만 받는 것이냐, 아니면 다 같이 그 고통을 나누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나눠서 한다고 하면은 큰 반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의 출력 제어는 서로 그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합의를 해서 정해서 그 안에서 출력 제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가는 게 맞다. 그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바운더리 안에서 출력 제어를 서로 이해하는 그런 그 바운더리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그 이후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제 출력 제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그 이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ESS 시장을 스터디할 때 PJM에서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ESS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주파수 조정 시장을, 빠른 소금성 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ESS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많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새로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럼으로써 ESS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제 인버터들이 스마트 인버터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또 출력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버터들, 재생에너지들이 그런 시장으로 유인될 수 있는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출력제에 참여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게 유인하는 게 어떨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번 달에 호주 파워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요. 그 호주가 작년에 실적 기준으로 신재생 커테일먼트가 4%랍니다. 우리는 막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비용 최소화를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호 실장님께서 DSO의 수행 주체 한전이 하는 게 맞냐, 민간 기관이 하는 게 맞냐, 그리고 한전이 DSO 역할을 할 때 실제 어떤 역할을, 어떤 업무를 담당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전에서 DSO 역할 시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여태까지 지금 2시간 동안 해왔던 포럼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DSO의 수행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거는 이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분산법에서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전 사업자가 배전망 운영자의 역할을 하라고 했고,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배전 사업자에게 지금 배전망 운영자의 역할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상으로 그렇게 규정화한 거고, 왜냐하면 그 전국에 대한 설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고 그래서 개통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배전 사업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역 단위에 대한 계획과 설계 운영을 하라는 얘기.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전망 수행에 대한 부분은 배전 사업자에게 수행 주체가 돼 있고요. 이제 이걸 다른 기관이 한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 새롭게 누가 망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감시하거나 제어하거나 이런 체계를 누가 따로 갖춰야 되느냐, 이건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부에서 한전에서 하라고 이렇게 일단은 정의가 내려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 아까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망 중립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협조 체계에 대한 부분, 각 기관 간의 협조 체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전이 이제 앞으로 DSO 체계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딱 5분 남았으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성함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을 원하시는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네. 우선 그럼 두 사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먼저 질문 주시죠. 예. 아니, 말씀 잘 들었고 발제도 잘 들었고 패널 분들 얘기 잘 들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늘 갖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자, 이제 여기서 DSO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여태까지 얘기했던 법의 취지, 그다음에 불가피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제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지금 여기 뭐 특화 지역도 뭐 지정을 하고, 저희가 한번 실패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연다. 근데 이제 그 실패한 물론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을 대는 주체가 결정이 안 됐고, 그 전에 비용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효과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유틸리티에, 그러면 자, DSO가 됐든 DNO가 됐든 뭐 송전 사업자가 됐든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갖는 그 편익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뭐 우리 김승환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냥
어떤 건설 회피 비용이라든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운영 비용을 줄인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VPP 사업자가 됐든 거기 뭐 유연 자원으로 들어왔든 그다음에 뭐 수요 자원으로 들어왔든 ESS가 됐든 그분들이 투자해가지고 가져가는 편익은 그럼 그 편익을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때 과거에 실패했던 인센티브 베이스의 정책은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마켓이 열리니까 그거를 먼저 좀 정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조 교수님이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같으신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유수 교수님. 사실 그 부분에 저도 이제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론을 제기해온 사람입니다.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결정하자. 결국은 이제 전력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 부담을 누가 만들었느냐. 원인 부담 유발자와 원인 책임자, 비용 책임자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이제 치달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26년만 돼도요. 재생에너지 자원이 막 15%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 대비하자면 그 비용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아와 있고 결국 그 비용은 전체 국민이 부담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전력 사용자, 특히 아리백을 원한다면 그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하고 일반 시민들이 정전이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비용 부담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전기요금 체계를 좀 정상화시켜가지고 꾸준히 뭐 요금을 올려왔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의 유인은 여전히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요금을 그만큼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모든 사업에 지금 발목을 잡는 게 결국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됐다 그러면 그 전기요금에 비해서는 다른 신사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비용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시장에서 도매 시장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무리 그 안에서 어떤 시장을 만들더라도 요금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뒤에 우리 한 분, 아까 손들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본부 안성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화평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떨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뭐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하나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사실 앞서 말씀하신 비용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DSO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대의에 좀 맞추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에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송배전개통을 또 관리하고 있는 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뭐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형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분들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편익을 위해서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 뭐 한전 자회사를 포함하여서 그곳들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사전에 준비가 되었는가 좀 궁금하고, 또한 앞으로 앞서서 말씀하신 좋은 되게 많은 역할들, 한전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실제로 이게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 나아가서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이게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자조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저희가 전기 요금조차도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풀지 못하는 이 현실에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논의까지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전기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곧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전 사업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더욱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전한테 아까 많은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정말 권한을 주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을 해라, 저런 게 있다,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뭐 위의 기관 또는 다른 뭐 KPX 등이라든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여러 의견에 의해서 한전이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아까 조 교수님 말씀처럼 또 저희가 2030년에 돼서야 왜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한전한테 권한을 주지 못했느냐라고 할 것 같아서 제 이러한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여러 석학분들께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좀 강하게 많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충고와 권고의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철유 원장님 오늘 뭐 요 행사 좀 개최해 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최종 마무리는 우리 이준호 부사장님께서 오늘 전체 행사에 대해서 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철유고요.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듣고 보니까 우리 특히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우리가 그 소용돌이의 가장 한가운데에서 항해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DSO라는 새로운 체제를 얼만큼 성공적으로 빨리 안착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일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이 많지 않고요.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더 많은 의견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또 개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이 미흡하나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논의에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손을 안 든다고 그래서 자, 오늘 반갑고 고맙고 하여간 패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로드맵 수립이라든가 인터그레이티드 개통통합계획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깊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다음 물론 인력 조직 이슈도 뭐 중요합니다만 저희 회사가 설비 투자 예산으로 한 7조, 연간 한 7조, 8조 원 정도 씁니다. 송전하고 이제 배전이. 근데 그중에 이제 개통 투자 비용이 한 반쯤 되고, 반 좀 더 돼. 송전하고 배전이 좀 다른데. 그다음에 이제 카펙스, 이제 오펙스 비용이라 가지고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한 반쯤 들어가요. 배전은 조금 좀 더 들어가고, 좀 반대군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해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설비 보강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런 사업자를 하겠느냐는 거죠. 결국엔 DSO가 되면은 불가피한 개통 비용은 들어갈 거예요. 카펙스 비용은 신규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를 또 보강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오펙스 비용은 거기에 쓸 게 아니고
그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서 계통을 운영하는데 이런 데 써야 되는 시기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보강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지평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스트럭처는 망을 소유하고 망을 운영하는 우리들한테는 또 하나의 커다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지금 뭐 저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소매 시장 이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는 방향은 유틸리언트한테는 절대 유리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이 열리면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도 또 하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편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편익을 발생시키고 윈윈하는 그러한 전력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고 과정일 뿐이지 계속 발전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 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이거를 좀 더 완성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여간 오늘 발제하시고 우리 패널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SO 수행을 위한 배전 사업자의 역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더 좋은 방향으로 향후 DSO의 정책이 정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인재어라는 앞으로도 우리 회사 현안 관련으로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분들께서는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